발표를 할 때 저를 탐정토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제가 지금은 세바스라는 회사에서 함수형 언어로 개발을 하고 있고, 사실 그보다 올해 2019년부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코칭이라고, 개인 사업자를 돼서 열심히 코칭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돈 안 받고 코칭을 하겠다 해서 나 스스로 고생길을 하나 또 열어 젖혀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처럼 좀 남을 돕는다 하면은 성공한 사람이, 이미 경력을 갖춘 사람이 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일들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텐데, 사실 다 우스갯소리로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실제로는 저도 좀 거기서 배우고 얻어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는 게 나를 성장시키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제 그 김창준이랑 코치 선생님인데, 그분이 처음에 항상 질문을 던져요. 당연하지만 그 질문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는 질문인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을 도와주려면 유능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지 남을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들 계시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이 남을 가장 잘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과 대학생보다는 교수님보다 노벨상 수상자가 더 물리를 잘 가르치겠지. 뭐 그런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뭐 코딩도 비슷하죠. 뭐 5년 차, 20년 차 경력자, 무슨 클라우드 회사 뭐 어쩌고 엔지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남을 도와주는 거는 손해 보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막 기부를 한다든지 남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태희님부터 챙기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 저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거겠지만, 한편으로는 남을 도와주는 거는 곧 손해 보는 일이고, 나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이기적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막 코칭을 하다 보면은 저한테 막 질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막 어떻게 해야지 토끼님처럼 될 수 있나요? 같은 약간 좀 저한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따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게 사실은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다들 아시겠죠? 좀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주니어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같은 류의. 그래서 저도 토끼님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면 남을 도와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젠가 내가 부자가 되면,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막 자기 부자가 되면 구호단체를 세우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끼님처럼 성공하면 남을 돕겠다, 꼭 돕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미룰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남을 위해서도 있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막 제가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이해가 안 간다든지, 아니면은 왜 그런 사람들 도와주냐, 차라리 내가 더 불우이시죠, 내가 더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인터넷에 보면 이런 밈들이 엄청 많아요. 시니어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고 주니어를 막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인데, 주니어는 항상 민폐를 끼치고 있고 시니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약간 그런 시니어들의 약간 자화자찬 같은 짤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남을 도와주는 건 희생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 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5년 전에 2019년에 코칭을 시작하던 시절에 저는 그때 배민 배달에 뛰고 있었어요. 나름 뿌듯한 얘기를 하지만 좀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팠고 비 오는 날에 배달 가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고, 사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힘들던 저도 좀 지수생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가 막 저 역시 이력서를 100몇 곳 내고 떨어지고, 한국 붙어서 면접을 봤는데 떨어지고, 그리고 막 그렇게 저렇게 하는데, 제가 코칭이라는 걸 사업자 내에서 트위터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트위터에다가 저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뭐 코치 주니어가 뭘 한다고 남을 가르치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최근에 저희 직장 동료분이랑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동료분도 저랑 지금은 같이 일하지만 뭔가 예전에 트위터에서 처음 봤을 때는 막 똑같은 생각을 하셨대요. 사실 뭔가 이 사람이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회사를 다녀본 것도 아니고 뭔가 지식이 많은 취업 안 된다고 막. 네. 그러면 제가 막 이타적인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냐 하면은, 사실은 저 처음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나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막 그냥 공부를 해야지 하고 스터디를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스터디를 했어요. 이게 보신 것처럼 막 제가 원래 처음에 데이터 과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데이터 과학 스터디를 하고 자격증도 딴다고 ADSP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요. 당연히 뭐 취업한다고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스터디도 했고 또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하겠다고 한 뒤부터는 저는 프론트 스터디도 하고 또 함수형 이런 거 관심이 생겼을 때는 GO나 TD 스터디도 하고 진짜 별의별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스터디 많이 했다 정말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런 스터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걸 겪냐면 하나 둘씩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20명으로 시작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많이 좀 준 것 같아. 왜 다들 안 보이지? 해서 뭔가 안 나온다고 말도 없이 다들 사라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데이터 과학 스터디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최근까지도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처음 20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결국엔 끝에 보니까 어느 날은 디코에 들어갔거든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 그래서 기다렸어요. 왜 아무도 안 오지? 왜 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엄청 좀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터디를 주최하는 건 그래서 사람들 많이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스터디를 운영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도와주고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거 사람들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뭐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좀 거꾸로 생각을 하면 거기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게 뭐냐면 나였어요. 왜냐면 하나둘씩 안 나올 때 다들 뭔가 나 주말에 귀찮고 나오기도 싫고 뭐 주말이 아니라도 그냥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나오게 되는데 저도 막 나오기 싫었죠. 하기 싫었어. 근데 내가 스튜디오 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gen 저도 막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고 꾸준히 못하는 사람인데 그건 끝까지 한 거예요. 결국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건 뭐냐? 나였거든요. 이런 사실 좀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도 보면 스터디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때 좋았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꼭 스터디를 내가 주최하지 않더라도 남이 하는 스터디에 갈 때도 있었는데 저는 좀 항상 남을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스터디에 가면 다들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뭔가 사실 스터디라고는 하는데 누군가 막 발제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뭔가 공부를 한 것 같은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지만 사실은 뭐 스터디 끝나고 나면 이해 못한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사실은 다들 뭐 교육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학습해야지 더 효과적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남을 돕는 게 남한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공부라는 말은 좀 사실 교육학적으로 약간은 문제가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좀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같이 에러를 잡거나 그렇게 스터디에 내가 꾸준히 참여하는 한 가지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 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좀 나타나서 내가 이런 걸 모르네? 사실 이게 메타인지죠. 내가 이런 걸 모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막 스터디 하기 전에 미리 예습도 하고 미리 공부도 하고 저번에 스터디 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잘 모르는 건 나중에 또 공부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막 원래 복습을 하면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라 안키나 이런 팬시한 앱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코칭하는 분한테 제가 그런 걸 많이 권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걸 안 써요. 그럼 왜 안 쓰냐? 저는 설명을 하는 게 저한테 엄청 좋은 공부거든요.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거를 한 6명한테 설명을 반복을 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코칭을 하면서 투두리스트만 열 몇 번을 만들고 뭘 몇 번을 만들고 웹팩으로 개발 환경 세팅을 12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난 저절로 복습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러면 어쩌다가 코칭을 하게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안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다 매번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나오다가 못 나오다가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격증도 엄청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막 정책이 그때 막 유형이 바뀌어가지고 합격률이 뚝 떨어지고 막 그랬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는데 그때 막 하루에 30분씩 저랑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 한 달 정도 4주 정도 한 2시간 공부하셨겠죠. 같이 기출문제 보면서 하셨던 분들이 다 합격한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서 너무 기쁘다 해서 다른 저격 스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격증처럼 가시적인 게 아니라도 여러 프로젝트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정말 즐기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한테 실제로 도움도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달하다 너무 힘들었어요. 눈 오는 날에도 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었는데
내가 이러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이렇게 남 도와주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알바하고 뭐 하면서 약간 공부할 시간 뺏기고 취준할 시간 뺏기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쿠몽이라는 모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 발표 양식이랑 똑같이 생겼죠. 이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발표 양식 그냥 구글 템플릿 아마거나 제 취향에 맞춰서 했는데 이거 준비하다가 옛날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나 하고 여기 딱 가서 보니까 똑같은 거야. 나의 취향 5년 동안 변하지 않았구나.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때 열었는데 당연히 처음엔 좀 반응이 안 좋았어요. 반응이 안 좋았다기보다 반응이 없었죠. 3개월 동안 누구도 저한테 코칭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신청하지 않고 그래서 좀 거꾸로 제가 신청을 넣을 수 있는 다른 플랫폼 같은 것도 찾고 그랬었는데 좀 그때 한 명, 두 명씩 제 코칭을 받고 좋다고 후기를 써주시기 시작하니까 점점 좀 입소문이 나서 좀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게 됐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그때 1년 동안 한 500만 원 벌었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배민 알바는 안 해도 그래도 내가 검소하게 먹고 살 수 있었고 같이 공부할 수 있었고 좀 좋았죠. 근데 좀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부트캠프나 이것저것에서 코칭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근데 기존에도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과외라는 말도 있었고요. 교육이라는 말도 있었고 멘토링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왜 코칭이었냐? 요즘은 코칭이 좀 많이들 쓰는 말이 됐는데 저 5년 전에는 뭐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때 코칭을 했던 거는 사실 저는 원래 교사를 하려고 했었고 교육이나 상담 이런 쪽에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논의들을 막 보고 있었는데 멘토링과 코칭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 학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사실 멘토링도 사람들이 막 좋은 거라고 하죠. 저 인프로 멘토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멘토링이라고 하면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스승의 역할을 해서 지도와 조언으로 그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의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면 전 경험이 있나요? 지식이 있나요? 일단 저는 그때 일단 데이터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몇 개발로 전향을 했거든요. 그리고 웹 개발에 대해서 뭐 제가 뭘 알겠어요. 네, 아무것도 몰랐죠. 데이터 분석도 뭐 그때 제가 뭘 알겠어요. 같이 공부를 해야 됐고, 그러니까 나는 뭔가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코치의 점이었어요. 코치는 코치와 코칭을 받는 사람이 파트너를 이뤄서 코칭 받는 사람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나의 전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코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파트너십이고 응원이고 그런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약간 메타인지를 해주는 사람이 사실 코치예요. 이게 사람들이 약간 그래서 아까 전에 저를 욕하시는 분들은 막 이게 뭐 아는 게 있다고 가르쳐. 사실 저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칠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시니어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지. 그 사람들 좋은 효과가 있었어? 좋은 효과가 있었죠. 저보다 취업을 잘 시켰어요. 다들 카카오 보내고 막 초봉 4,700 받고 하는데 나는 취직 못하고 있었죠. 네, 이게 농담이고요. 한번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가 김창룡 선생님을 좀 좋아하는데 저도 많은 논문이나 책 같은 것도 있지만 이런 거를 좀 대중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좀 그런 거 정리를 잘하거든요. 해티라는 선생님인데 그분이 메타 분석을 한 연구에 따르면은 교육을 할 때 주제 전문성.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을 나왔냐, 노벨상을 받았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전문 지식이 있냐가 이 학생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0.1밖에 안 돼요. 효과 크기가 엄청 적은 거죠. 0.1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통계를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칼로저스라고 상담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조건적인 긍정, 공감, 비지성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걸 하고 싶으시군요. 그럼 이런 걸 해보실 수 있겠네요. 하고 그냥 상대를 따라가는 거를 칼로저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학생의 학업 성취와 태도에 미치는 효과 크기가 0.72였어요. 특히 이래라 저래라 제가 시니어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걸 하고 싶으시군요. 이런 게 중요하시군요. 하고 상대를 따라가는 것이 비지성 효과 크기가 0.75입니다. 몇 배죠? 7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결국 사람 마음이 학습법이나 지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얘기를 하기 전에 하여튼 왜 그러냐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요즘 좋은 책도 많고 강의도 많잖아요. 지식을 얻으려면 책도 있고 강의도 있어요. 제가 지식이 없어도 이런 책 같이 봐요. 이런 강의 같이 들어요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어려운 이유는 내가 끈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럼 끈기가 왜 없어요? 내 마음이 불안해, 조급해.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자바를 해야 되나? 노드.js 해야 되나? 바이썬 해야 되나? 이렇게 내 마음을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코칭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막 진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코칭도 잘 못 오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사람들이 그 끈기가 있고 열정적인 의지가 있으면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스터디도 끝까지 다 20명 시작해서 20명으로 끝나겠죠. 근데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저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근데 그거 자체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 마음에 어려운 거를 긍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걸 하고 싶구나. 그러면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학생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내가 쿠팡 개발자고 쿠팡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유명한 회사. 내가 어디 개발자고 해서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요즘 젊은이들 이런 걸 모릅니다. 요즘 주니어 개발자들 이런 걸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취업이 잘 되고 한국의 개발자가 좋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하고 싶었고.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저희 주제는 나한테 어떻게 이득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코칭을 하는 거는 저한테 어떻게 이득이 됐나? 내가 취준을 하고 3년 동안 저는 취직이 안 되는데 그 취직이 안 되는 3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버텼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 에던 그랜트라는 선생님도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에던 그랜트 책은 다 사보셔도 돼요. 기브앤테이크도 좋고 다 좋은데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을 보면 코치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기 스스로 뭔가 다짐을 하고 남들한테 내 목표를 공유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확언을 하려. 나 오늘 할 수 있어. 잘한다. 화이팅! 하면은 동기부여가 생긴대요. 근데 실제로 효과적이었냐 보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대요. 뭐 무한긍정의 덫이라고 팅겐이라는 선생님이 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히든 포텐셜에서는 그럼 대안을 뭘 제시하냐면 코치 효과를 제시를 해요. 학생들한테 다른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물론 여기서 조언이라고 하면 그 같은 학생끼리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조언을 너도 할 수 있어. 잘해 하면서 상대한테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고 응원을 해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자기 어려움도 더 잘 극복을 하더라. 회복 탄력성이 생기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저는 이 책을 먼저 읽은 게 아니라 제가 코칭을 하다 보니 그걸 깨달았는데 저도 막 취직도 안 되고 후퇴 보고 막 이력서를 몇십 개 됐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을까 막 자책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집에 우울해서 누워있던 때가 있었는데 그날 시간을 보니까 2시간 뒤에 코칭인 거야. 코칭을 또 하러 가야 돼 해가지고 일이니까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코칭 하러 가서 그분 얘기를 듣고 이런 게 힘드셨고 그렇군요. 그럼 같이 이런 걸 해봐요 하고 화이팅 화이팅 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딱 코칭이 끝나고 딱 코로나 시기에서 줌도 쓰고 이래서 그거 끄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진 거야. 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다 하고 이게 나의 이 약간 내가 이분한테 건넸던 말들이 나 스스로한테도 응원이 되고 그렇게 내가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직을 3년 동안 못했지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안 우울했던 게 아니라 너무 우울했는데 약도 받고 상담도 받고 했는데 이게 코칭을 하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고 그러다가 제가 당연히 어쩌다 보니 실력도 많이 내고 취직을 했어요. 제 스터디를 하고 코칭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사실 모든 사람이 코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칭을 하면서 마음의 격려가 된 건 알겠는데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개발자잖아. 개발하지만 기술적으로 개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 첫 취직을 했어요. 맨날 이런저런 학습법이나 이런 거 트윗을 맨날 쓰다 보니까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왜 유명해졌는지 저도 잘 몰라요. 난 맨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러다가 한편 강의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저희 회사 오실래요? 해가지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뷰라는 프레임워크를 썼어요. 보통은 다 리액트를 쓰고 저도 프론트 하려고 했을 때 리액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갑자기 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뷰를 배워야 됐어요. 사수 없었어요. 내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었고 왜 난 뷰를 모르는데 사람들 뷰로 테스트 짜는 법도 알려주고 뭐도 해야 된다. 와 엄청나군.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왜 어렵지 않았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실력을 쌓았냐.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실무 경험이나 무슨 대용량 트래픽 경험, 무슨 경험들 진짜 많은데 사실 경험을 취직을 안 했는데 어떻게 쌓아요?
경력을 어디 가서 쌓으라는 거냐 하는 등등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스터디를 하고 코칭을 하면서 특히 스터디보다도 코칭이 더 좋은 경험이었는데 사실 우리 반대였어요. 왜냐면 내가 한 회사에 있었으면은 사실 그 회사에서 쓰는 기술만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회사에 3년 동안 리액트만 썼으면 3년 동안 리액트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연히 코칭하는 중에 뷰 쓰는 분은 없었는데 스웨이트 쓰는 분도 있었고 앵귤러 쓰는 분도 있었고 jQuery 쓰는 분도 있었고 별의별 프레임워크와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는 REST API를 쓰지만 누구는 GraphQL 쓰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누구는 gRPC를 쓰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침에 HTTP 하다가 점심에 gRPC 하고 저녁에 GraphQL 하는 학습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다양한 회사의 사람들한테 그 회사의 내부에서만 낼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경험들을 내가 배울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평생 접해볼 일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빠르게 학습하고 또 같이 해결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1시간이나 압축적인 시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그런 건데 그 회사에 갔더니 일렉트론이라고 있어요. 일렉트론이 데스크탑 앱을 웹브라우저로 만들 수 있는 친구인데 거기에는 HTTP 서버를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서버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일렉트론 백엔드에다가 넣고 싶어 하셨어요.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엔 거기 백엔드랑 통신할 때 IPC라고 막 프로세스 간 통신하는 뭐를 쓰는데 일렉트론 안 했으면 처음 듣는 것들을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죠.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럼 뭔가 메시지로 통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배포할 때 보니까 보안 그런 것 때문에 HTTP 서버를 백엔드에서 띄우고 이거 통신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안 뚫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럼 IPC로 옮겨야지 해서 기존에 HTTP를 만든 서버를 다 IPC로 옮기고 있었어요. 그때 100몇 개 되는 엔드포인트를 다 옮기고 있었어요. 세 명이서 며칠 동안 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토요일에 제가 점심을 먹다가 위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저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통신의 근본 구조에 대한 약간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지. 그래서 IPC 보통 저런 경우에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이런 gRPC는 HTTP로 통신을 못해요. 그래서 HTTP로 하는 프록시 서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통신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다들. 그래서 그 아이디어 딱 떠오르는 그런 HTTP를 IPC로 하는 프록시 서버 같은 걸 만들어서 기존에 악시오스 쓰던 거를 그냥 IPC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15분 만에 그걸 만들어서 기존의 서버를 다 마이그레이션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나 쩌는데 나 정말 대단한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정말 다양한 코칭을 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걸 배우지 않았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리고 또 그 회사에서 제가 좀 특이한 일을 했는데 제가 좀 이 팀 저 팀 다니면서 다양한 분들이랑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도 하고 또 제가 안 써본 것도 거기서 오히려 같이 배웠어요. 일단 전 뷰도 안 써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지식이나 히스토리가 상대가 있으면은 페어 프로그래밍 하시면 이게 이런 거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면 그렇군요 하고 제가 또 알고 있는 지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하면서 서로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내 지식과 경험을 더하고 또 회사 분들이랑 그때 뷰2에서 뷰3 넘어가는 중이었고 뭐 하는 중이었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도 또 같이 써보면서 또 같이 디버깅도 하고 사실 그게 좀 웃긴 일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분들이 저를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서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이슈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했는데 사실 그러면 사람들 좀 일을 못하고 비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혼자서 3일 동안 못 하셨던 거를 제가 가서 같이 공부를 하니까 15분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물론 그거는 선생님의 머리가 좋아서가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 창의성 이론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혼자 하다 보면 자기 시점과 자기 관점에 갇혀가지고 좀 고착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고착이라는 게 굳을고에 굳을착해서 굳고 딱 착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외부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시선을 제공해주면은 창의적으로 그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과정을 계속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분들은 자기 일만 하는데 저는 이 팀 저 팀 하면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나니까 나보다 뷰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좀 오만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다들 뷰2 아직 쓰고 계신데 뷰3 써본 팀이 몇 곳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그 뷰3 써본 팀이 어떤 고생을 하시고 이런 거를 다 옆에서 그분들이 잘 배운 거를 쏙쏙 나는 뽑아먹고 옆 팀 가서 또 도와주고 그렇게 계속 뷰3 전도하는 일을 막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프론트는 기술이 빨리 변하는 게 저한테 이득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기술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 최신 기술을 알고 있는 게 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득이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좀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드리자면 좀 도움을 줄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지킬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저 스스로 제가 무슨 협회나 이런 거에 소속된 것도 아니다 보니까 무슨 교육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저 스스로 코칭이나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정말 많은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고 저 스스로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얘기를 하나씩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래라 저래라 조언이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상대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상대가 너무 그런 정보에 뒤처져 있고 하면 아 이런 자료 좋아요. 이런 강의 좋아요. 이런 책 좋아요. 이런 글 한번 보세요. 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때도 있는데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제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막연한 조언이나 어떻게 해보세요 하는 것들 인터넷에도 많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응원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 그래서 딱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알아주고 그런 문제를 내가 아 이게 답이에요 하고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같이 푸는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딱 문제를 풀어가지고 주면은 코칭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상대가 답을 달라 하는 경우에 또 답을 딱 주잖아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약간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아 이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쓱쓱 하니까 갑자기 강아지가 생겨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코딩도 똑같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쓱쓱 하면 되겠죠? 아니 그거 어떻게 쓱쓱 하신 거죠?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사고 과정이 전문가가 되면 점점 사라져요. 그 지식의 저주라고 하거든요. 교육학에서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같이 내가 알고 있어도 답을 같이 이걸 문제를 풀어주고 그 사람이 좀 아 저 못 풀겠어요 하면은 그런 격려를 해주고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 의지를 할 수 있게 다져주는 게 더 도움이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진짜 없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힌트를 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삽질하게 내버려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막 TDD나 함수형 같은 거 알려드릴 때도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제가 아까 전에 추천했던 에던 그랜트의 싱커게인이라는 책도 있고 동기면담이라는 전문 서적도 있고 비포먼트웨어 같은 책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꼭 코칭이나 교육업계에 종사하지 않으시더라도 회사에서 동료분들과 더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거나 특히 제가 이런 주제를 시니어분들 코칭할 때 많이 다뤄요. 왜냐면 주니어 때는 나 그냥 나 혼자 일만 잘하면 되는데 시니어가 되니까 나도 누군가를 코칭하고 도와줘야 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랑은 제가 비포문대와 동기면담이랑 같이 읽으면서 같이 연습도 하고 같이 역할극도 합니다. 아, 선생님은 주니어 개발자 역할을 맡으시고 저는 시니어 개발자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역할 바꿔서 시니어 개발자분이 주니어 역할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 주니어 개발자 입장이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연습도 하고 하냐. 근데 더 신기한 점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얘기를 하시면 너무 주니어 개발자랑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우리 팀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내가 오히려 기술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런 방향의 전환이나 혁신 이런 것들도 더 잘할 수 있게 됐다. 너무 좋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사람이 만들어하는 거죠. 예, 또 한편으로는 좀 윤리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지성성별도 남성이지만 제가 남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고민이 뭐가 있었냐면 트위터에서 코칭을 받으면 왠지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고민과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좀 위험한 사람이 될까 봐 걱정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내가 공감 잘 못 해드리는 것도 있고 내가 공감한다고 말하면은 네가 뭘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뭘 내 여자애 같은 거 알아? 라고 하시면 모르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거리를 잘 둬야 되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해도 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의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저의 생각보다는 코칭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중매를 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 개발자분들이 친구가 될 수 있게 아, 이런 옆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중매를 서가지고 그분들께 또 알아서 그냥 스터디도 직접 조직해서 하시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사실 저는 그때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항상 꼭 내가 직접 도움을 주는 게 방법만은 아니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네, 윤리적인 문제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이 발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네, 한나 선생님도 저희 인터뷰를 이기적인 이타적 코칭하는 토끼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엄청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를 돌보는 것과 남을 돌보는 것이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충되게 할 때가 있죠.
그 상충되게 하면 문제예요. 이게 남을 돌봐주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하면 내가 돈을 주더라도 그 돈을 주는 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근데 내가 의무감, 도덕적 죄책감 그런 나의 그런 걸로 사람들 도와주면 내가 오히려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모순인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내가 전략적으로 어떤 도움을 얻어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 스터디를 만들 때도 있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스터디를 만들기도 해요. 코칭을 할 때도 좀 그런 이분을 코칭하면서 내가 얻어간 게 뭔가, 내가 무엇을 이분한테 배웠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코칭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모든 거에 전문가가 아니잖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엄청 잘 알고 있고, 이걸 내가 공짜로 듣는다고 이거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런 이득이 꼭 코칭을 일로 하시지 않더라도 다양한 스터디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아니면 또 커뮤니티에서 트위터나 이런 데서 사람들 도와주시다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것 같고 배우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속 가능하게 되는 길이죠. 마지막으로 수익에 대한 건데, 그래서 저는 돈을 받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좀 그 인터뷰에 오타가 있었는데, 저는 옛날에 저는 먹고 살았고 저걸로, 저 그때 시간당 4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가를 받는 게 오히려 좋을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가를 안 받으면 내가 괜히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하는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좀 경계가 모호해지거든요. 윤리 문제도 생겨요. 근데 딱 돈을 받으면 내가 이 사람과 아무리 친하고 그래도 비즈니스 관계, 돈 받은 고객 하는 것이 사실 좀 명확하게 윤리적으로 경계를 그어질 때도 있고, 또 나 스스로도 억울한 마음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적당한 대가를 받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 시간당 30만 원 이런 건 전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적당하게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너무 무리해서 시간을 내거나 좀 밤을 새서 푸딩 개그 발표를 준비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꼭 없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 좀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좀 숨을 찌었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꼭 얽매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때마다 좀 내가 도를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좀 많이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줄이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나한테 아무리 내가 성장하고 배우는 것도 좋긴 한데 내가 또 살아야죠. 사람이 맨날 밤을 새면 죽잖아요. 새벽 1시까지 이거 만들었거든요. 쉽지 않다. 그때 제 마지막에 감정을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좀 질문 있으시면